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각급 학교 개학 추가 연기와 함께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을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4대 사회보험료를 깎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과의 만남을 갖지 못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은 스트레스라도 사람에 따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밤에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각급 학교 개학 추가 연기와 함께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도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당초 4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재개원 시기는 추후 다시 결정할 예정이며 휴원 기간에 시행하는 긴급 보육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4월 5일까지로 예정됐던 지역 아동센터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휴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운영 재개 시점은 확진자 발생 수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을 권고했으며 지난 2월 28일부터 이들 시설의 99.3%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벌이가 끊기다시피 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소득 지원 외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납부 기한도 연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깎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줄어든 지출 부담을 생계비나 영업 유지에 쓸 수 있게 간접 지원하는 겁니다.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 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 보전의 효과가.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하위 20에서 40% 가입자는 이달부터 석 달간 건보료 30%를 감면받습니다. 지난 25일 하위 20%의 가입자와 특별 재난 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에 사는 하위 50% 가입자의 건보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건보료 하위 40% 기준은 한 달 소득 223만 원,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한 달에 평균 2만 원을, 지역 가입자는 6천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이달부터 6개월분을 30% 감면해주고 납부 기한도 석 달 연장합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들에게 납부를 석 달간 미뤄준 뒤 이후 60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게 하고 고용보험 납부 기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해 3개월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전기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대상으로 납부가 미뤄진 전기요금은 올해 말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학비며 생활비며 돈 쓸 일이 많은 청년들은 요즘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할 수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학비 때문인 것도 있고 제 생활비 보태려고 알바를 구했는데 잘 뽑지도 않고 당분간은 못할 것 같습니다. 술집이나 음식점 다 알아봤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20개 넣었다가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겨우 편의점 하나 구했어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따르면 3월 달 셋째 주 전국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1월 중순 대비 약 28%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감소폭이 49%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대형 극장도 쉬는 통에 영화 공연 부문 아르바이트 공고는 80% 가까이 줄었고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자리도 약 70%가 사라졌습니다.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의류 매장과 화장품 가게 등에서도 일자리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소득에 약한 고용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들이 피해가 크죠. 바로 그 취약한 계층이 청년들입니다. 우선은 뭐 기업도 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될 판인데 교육당국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 방침과 함께 유치원 무기한 휴원 계획을 밝히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도 더 커졌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비상입니다. 초등학교 개학과 유치원 개원이 다시 연기되면서 지역 맘카페에는 맞벌이 가구의 고충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온라인 개학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학부모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직장맘이라 소개한 한 학부모는 양가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막막함을 드러냈고 연차 사용은 물론 휴직을 고심하고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아예 퇴소를 고려하는 학부모도 늘었습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온라인 개학이 불가피한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당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그 수업적인 측면에서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발송을 해서 그걸 유도해 주시고 제대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학습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에서는 바로바로 수업의 어떤 피드백이 이루어지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과연 이제 그 부분은 사상 첫 온라인 개학에다 또다시 돌봄 현실을 맞닥뜨려야 하는 학부모의 걱정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역대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8억 원을 넘은 지 17개월 만으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평균 가격이 오른 겁니다. 실제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한 달 새 1,520만 원이 올랐는데 강남권 11개 구 대비 2배나 높았습니다. 매입에 나서는 주 연령층은 30대. 청약 가점이 낮아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데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사들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인천과 경기도의 비규제 지역은 여전히 풍선 효과를 노린 매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무주택자나 30대 젊은 층의 실수요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의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부담 등의 이유로 서울 강남권과 용산 등지에서 최고 7억 원까지 떨어진 금 매물은 자산가들이 속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5억 원 이상이라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단지는 가격이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돈 많이 있는 분들은 예상외로 은행 융자하고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전세 끼고 뭐 이렇게 사는데 그게 이제 애매해져서 힘들죠. 서울 지역 집값은 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 일각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져도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로 눈을 돌리는 가정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모들 사이에선 이렇게 되면 휴원이 무슨 의미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6살과 4살 된 두 자녀를 둔 맞벌이 아빠 38살 장현식 씨는 지난주부터 연차를 내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마냥 양가 부모님 신세를 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죄송스럽죠. 왜냐면 아이들이 되게 활동적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 뒤면 다시 출근해야 해 어린이집 긴급 돌봄 서비스도 고려해봤지만 선뜻 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가 예전에 폐렴으로 한번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기도 힘들고 저랑 와이프도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긴급 돌봄이 안 하고 그냥 가정에서 보육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3월 중순 기준으로 장 씨처럼 코로나 사태로 자녀를 가족에게 맡기거나 직접 돌보는 직장인은 10명 중 8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긴급 돌봄 서비스를 택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집 긴급 돌봄 이용률은 한 달 새 10%에서 31.5%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썩 편치 않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이걸 방역을 하려면 제대로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생이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정적인 활동만 시킬 수도 없고. 돌봄 신청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정상 등원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문도 나옵니다. 정부는 무기한 휴원으로 긴급 돌봄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출 최소화와 만남 모임의 자제, 개학 연기까지. 지난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정상으로의 복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이 넘는 날이 절반에 이릅니다. 안심하기엔 이른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민들의 경계심은 느슨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의 경우 하루 평균 12만 명이던 승차 인원이 신천지발 대량 감염 사태 뒤 절반으로 급감했다 최근 7, 8만 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장시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 문제도 있습니다. 수능, 편입, 취업이란 인생의 관문을 눈앞에 둔 수험생들은 다시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공원 등을 찾는 나들이 인원이 부쩍 많아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예기치 못한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탓에 정부 목표처럼 하루 신규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곧바로 줄이긴 어렵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삐를 다시 한번 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급격히 줄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이나 어떤 유럽 상황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연장해 추가 확산을 막는 것만이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 사회의 조기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상암동의 한 방송사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미국으로 휴가를 다녀온 이 회사 직원은 자가격리 대신 출근을 택했습니다. 회사는 물론 인근 식당과 편의점까지 이 직원의 발길 닿은 모든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자가격리 대신 제주도 여행을 택한 강남 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전하고 한두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대규모 전파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도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기존까지 권고에 그쳤던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고 위반 시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경찰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 등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일명 N번방 사건.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낮아 비판이 나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 기준도 없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20일로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적절한 형량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쯤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연은 아동 성착취로 돈 버는 바퀴벌레들을 박멸시킬 수 없는 법이 만든 결과라며 처벌 수위가 낮은 국내법을 지적했습니다. 최입의 민생당 의원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직접 면담하고
현실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범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은 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 그리고 범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법원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새 양형 기준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육학자 하태욱이라고 합니다. 과연 남들처럼 키우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과 다르게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교육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막연히 이럴 것이야 라고 섣부르게 생각하고 그래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만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탈근대 사회라고 불리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되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는 것들이 전제되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교육을 받는 근대 교육 체제와는 달리 모두에게 다 다른 교육의 시스템들이 필요한 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각자가 다르게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다 똑같아져라의 교육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자기의 관심과 흥미와 재능에 따른 다른 교육들을 받는 게 맞고 그런 의미에서 남들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는 다르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는 불안감들이 있어요. 저희가 농담처럼 남들처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옆집 아줌마를 조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옆집에서 아니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도대체 어떠려고 그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이를 학원도 안 보내고 뭣도 안 하고 뭣도 무슨 학습지도 안 시키고 이러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할 때 덜컥 불안해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이 부모가 굉장히 주관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도 흔들리면서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온실 속의 화초는 그야말로 이 바깥에 나오면 살아가기가 어렵죠.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온실 속에 화초들을 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이들로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streetwise라는 표현이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스트리트에 현명하다라고 지혜라고 하는 wise가 붙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streetwise. 이걸 일머리라고 번역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너무나 일머리 없는 아이들로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내놔도 무슨 일이든 자기가 하고 싶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뚫어낼 수 있는 일머리가 있는 아이들, 스트리트와이즈한 아이들로 길러내려면 저는 흔들릴 수 있도록 그 흔들림을 허용하는 부모여야 한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저희 아이를 가졌고 외국에서 저희 아이를 키우다가 한국에 저희 아이가 8살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들어왔어요. 저도 학부모로서의 첫 경험을 하게 된 건 거죠. 한국의 교육 환경은 외국의 교육 환경과는 굉장히 달랐었고 저도 그 환경 속에서 나도 남들처럼 키워야 되는 것 아닌가? 또 한국의 교육 현실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몰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상당히 흔들렸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 아이와 제 아내와 우리 이 세 식구가 같이 의논해서 결정했던 것은 좀 더 행복한 환경으로 교육의 환경을 바꿔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저희 아들은 그 초등학교 때 아주 시골에 있는 전교생 30명의 분교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행복한 초등학교 시절들을 경험하게 됐고요. 지금 자기가 2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서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회고할 정도로 저희 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녔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남들처럼 키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부터가 우물안 개구리의 사고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회는 어쩔 수 없잖아.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그래?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부모였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길들, 그렇지 않은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먼저 아셔야 아이에게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질문하는 부모였으면 좋겠다. 그 질문의 답이 그래도 그게 맞아 라고 할지언정 저는 질문했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부모님들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흔히 싫어라고 하는 말을 아이가 잘 사용하지 못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라는 말만큼 싫다는 것도 감정의 표현 방법 중 하나인데요. 무작정 떼를 쓰는 상황이 아니라면 싫다는 말을 적절히 쓸 줄 알아야 아이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